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시내의원의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 특임이사 자격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노인의 3D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직업들 중에서도 3D 직업 하면은 뭐죠? 이제 difficult, dirty, 그다음에 어 뭐였죠?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힘들고 데인저러스네요. 그래서 이렇게 3D 질환이 있으니까 사실 노인들에게도 사실 이제 3D 질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좀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랑구에서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센터를 하고 있고요. 신경과 전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신경의학회 일도 하고 있지만 또 환자들 집으로 이제 찾아가서 방문 진료를 하는 재택의료 학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신경과 의사회 노인의학회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는 이제 신경과가 어떤 일을 하는 이제 전문의인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지만 사실 이제 신경과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무슨과 의사다. 신경과 의사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신과인지 아니면 신경외과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신경과에서는 신경과가 무슨 일을 하는 과인지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뇌염과 같은 이제 뇌의 어떤 질환 뿐만 아니라 편두통, 뇌전증, 어지럼증, 건망증, 그리고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말초 신경질환, 손발 저림 통증, 그리고 손떨림 보행장애, 척수 근육질환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이제 신경계 병을 다 보는 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보통 과거에는 이제 정신과 와 많이 헷갈렸지만 조금 더 저희는 신체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결국 노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D라는 거는 이제 디멘시아 이걸 이제 치매를 영어로 디멘시아라 하거든요. 그리고 선망 딜리리움 그리고 우울증 디프레션입니다. 요렇게 저희가 3D 질환이라고 이제 정한 이유는 이런 3D 질환에 걸리게 되면 우리 노인분들의 정신 건강이 이제 문제를 이제 받았다는 걸 의미를 하고 따라서 그게 이제 삶의 질을 이제 저하시키는데 직결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재택 노인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질환이 뭐 단순한 하나의 병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동이 좀 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정신 건강까지도 이제 취약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을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제 간호사와 이렇게 집을 찾아갔는데 환자가 이제 치매, 선망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해서 거부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 밖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 보호자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 정신 건강이 잘 유지가 돼야 우리의 삶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신 건강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삶의 존엄성이 아무래도 유지하는 데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치매, 선망, 우울증 중에서 치매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치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진단을 내리고 어떤 약을 써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우리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 의료진들 그리고 또 뭐 사회복지사 뭐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직접 케어하는 이제 방문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들으시기에 좀 편안하게 어떻게 응대를 하면 좋을지 요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치매하면 저희들이 이제 ABCD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치매 환자를 볼 때 ABCD를 보자. 근데 순서를 좀 바꿔서 C를 제일 앞에 두고 CABD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C는 뭐냐? 인지 기능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코그니션이기 때문에 C라고 하거든요. 인지 기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이성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이 언제인지 아는 진압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 요런 것들을 보는 게 인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밥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어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분들 언어 능력이 저하된다면 여기가 어딘지 길을 못 찾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치매라고 얘기하려면 요 인지 기능이 정말로 저하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치매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A입니다. A는 이제 영어로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치매라고 할 수가 없고요. 요 실제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같이 떨어져야 저희들이 치매라고 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혼자서 밥 먹고 씻고 옷 입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겠죠. 특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이제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그래서 베이직 ADL이라 그러고 또 도구적 일상생활을 이제 인스트루먼트 ADL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ADL, IADL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BADL은 이제 인간이 도구가 없이도 이제 수행하는 어떤 일상생활이죠. 다시 말하면 뭐 식사, 배설, 목욕, 이동 이런 게 되겠고 우리가 현대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 받기, 돈 관리, 약 챙겨 먹기, 대중교통 이용 이런 부분들 좀 더 복잡한 것들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나눠서 이렇게 보는데 나눠서 보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 도구적 일상생활부터 먼저 복잡하니까 당연히 더 안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적 일상생활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을 봤을 때 어떤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전화 받기, 돈 관리 이런 건 안 되는데 혼자서 식사하시고 혼자서 화장실 처리하시고 이런 건 잘해요. 이런 부분들은 '아 그렇게까지 나빠진 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치매 환자의 A, B, C, D 중에서 지금 C하고 A를 봤죠. 그래서 C하고 A가 다 문제가 있으면 이제 드디어 치매라고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C와 A를 가지고 우리가 치매 임상 척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저희들 표현으로 CDR이라고 약자라고 부르는데 요거 이제 단계별로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0점, 0.5점, 1, 2, 3이라고 하는데 이제 0점은 이제 정상입니다. 0.5점은 치매와 정상 사이. 1점부터 이제 우리가 치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치매, 중간 치매, 아주 심한 치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치매니까 이제 1점부터 한번 볼게요. 1점 정도 되는 이제 초기 치매 환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 주면 좋을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좀 최대한 자신의 이제 기능을 생활 능력을 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익숙한 일들은 그래도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뭐 요리라든지 음식을 다 할 수 없다면 야채 다듬기, 나물 무치기 정도는 간단하니까 할 수 있겠죠. 본인 방 청소와 같은 집안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제 자기 돈을 관리하고 은행 업무도 최대한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실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좀 큰 문제가 되니까 은행 직원에게 알리거나 같이 좀 따라가서 봐주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중교통도 직접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항상 다니던 곳의 대중교통 잘 이용하는지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전화기도 직접 핸드폰 내가 다 번호 눌러주지 말고 "엄마 우리 동생한테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보자." 하면서 환자가 직접 전화번호 누르도록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약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약이 이 치매를 되돌리진 못하지만 최대한 증상을 억제하고 진행을 서서히 이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약도 혼자서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챙겨 먹는다는 게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치매 환자분들이 사실 약이 치매약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이 있는 경우도 있고 뇌경색 약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약 저 약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분의 의사를 정해서 그리고 또 한 곳의 약국을 정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고
또 만약에 그 한 명의 이제 의사를 좀 정했다면 그걸 이제 주치의라고 부를게요. 주치의가 이제 있다면은 좀 최대한 약의 개수를 좀 줄이고 간단하게 조절할 수 없는지 하루 3 번을 하루 2 번으로 줄이거나 하루 1 번으로 줄일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이 뭐 집에 가 보면은 비닐봉지에 이 비닐봉지 저 비닐봉지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집들도 있는데 정해진 하나의 장소에다가 하나의 뭐 상자 같은 곳에다가 보관을 해서 날짜별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달력에다가 아침약 먹었는지 저녁약 먹었는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돼 있으면 아침약 먹었구나. X 표시되면은 아침 저녁까지 다 같이 먹었구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그런 일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분께서 주기적으로 남은 약의 개수를 이제 세워 가지고 잘 복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고 혼자 복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국에는 이제 너무 안 먹거나 너무 갑자기 많이 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보호자분께서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먹고 있는지 바로 앞에서 보도록 하고 이제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가루로 만들어서 이온 음료나 뭐 꿀물, 요플레 같은 데다가 이제 섞어 가지고 좀 잘 먹을 수 있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들을 사진첩 같은 걸 보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해상 치료라고 합니다. 그 집안일들을 이제 직접 다시 한번 "김치 어떻게 담그는 거였지?"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형광등 전구는 어떻게 바꿨지?" 뭐 아버지들이 옛날에 형광등 전구 많이 바꿨잖아요. 저희 깜빡깜빡거리는데 어떻게 바꿨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 단계 이제 1점 초기 CDR 1 점의 초기 치매 환자분들은 웬만하면 또 집안에만 있게 하지 마시고 또 외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족분들이 다 각자 일이 있을 텐데 그걸 다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니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걸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유치원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이제 노인분들이 가는 곳이니까 요즘은 노치원이라고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질병 초기에 가고 요게 보내려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제 신청하고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작년에도 이제 비욘디에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욘디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치시면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계속 그 하루 종일 있다가 오라고 하면 적응이 잘 안 되니까 한두 번은 이제 짧게 있도록 하거나 보호자가 좀 같이 가서 있거나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거부하더라도 잘 설득을 해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뇌 자극이 됩니다. 따라서 치매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CDR 2 점으로 넘어온 중등도 치매 환자분들은 이제 점점 더 이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이제 뭐 현관문 잠그는 거라든지 화장실에서 넘어진다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이제 어두운 곳이나 집안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넘어진다든지 계단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 날씨가 추운 날은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외출을 할 때는 그래도 지팡이 같은 거를 이용하시면 좋겠고 옆에서 좀 같이 보조를 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보다는 복잡하지 않지만 그래도 익숙한 그런 일상 활동들을 계속 얘기를 해서 자극을 하는 겁니다. 흔히 쓰는 물건 이름 뭐 예를 들면 볼펜이나 시계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거 이름이 뭐였지?" 얘기하고 또 시장 같이 한번 가서 물건 이름을 물어보고 "이거 우리 오늘 뭐 오징어 볶음 먹을 건데 여기 양파 같은 거 좀 넣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뭐 양파 넣으면 좋겠다. 안 넣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혹시 뭐 필요한 거나 바라는 거 없는지 요런 것들을 계속 좀 물어봐서 기억이 안 나면 몸동작이나 손동작을 이용해서 표현하도록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환자가 뭔가 생각이 나지 않는 단어 이름들도 같이 도와줘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뭔가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여기가 아파." 이렇게 하지 말고 "눈이 아파. 귀가 아파. 손이 아파." 이런 식으로 딱 쪼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결국에는 가족분들도 쪼끔 옆에서 케어하시는 분들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잘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게 격려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사용하고 물을 내리는 것도 이 순서를 계속 헷갈릴 수가 있죠. 물을 먼저 내리고 앉는다든지 바지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변기에 앉는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제 단계를 계속 확인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환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만큼은 환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다음 단계로 진행 못할 경우에는 말이나 손으로 이거 여기 예를 들면 화장실 변기 이제 손잡이가 붙은 부분을 손으로 가리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힌트를 주시면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옷 입기 같은 경우가 또 대표적인 경우겠죠. 이제 적절한 옷을 골라 입지 못할 경우에는 옷장에 옷을 간소화해서 그 계절에 맞는 옷만 비치를 하면 좀 찾기가 쉬울 거고, 또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제 단추 끼우는 것 같은 이제 실행 능력에 장애가 있어서 옷을 입을 수 없는 경우에는 되도록 입고 벗기 쉬운 옷, 예를 들면 허리 같은 경우에도 혁띠가 아니라 고무밴드 바지를 해서 하도록 하고, 단추 없는 스판 소재 윗도리 등으로 옷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잘 못하는 경우에도 화내지 말고 부드럽게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같은 옷만 자꾸 반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옷이 익숙하니까요. 근데 지저분해졌는데도 빨래를 해야 되는데도 안 입는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옷을 여러 벌 그냥 차라리 좀 준비를 해 놓고 이거 이제 빨아야 되니까 이걸로 또 한번 갈아입어 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겁니다. 목욕도 또 하나의 이제 사실은 시험에 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목욕을 이렇게 너무 안 하실 수도 있고,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적으로 씻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할 때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끄럼 방지용 손잡이와 타일, 뭐 아니면 밑에 바닥에 까는 매트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고, 또 이제 호스와 샤워 헤드가 이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또 아예 욕실용 의자에 앉아서 옆에서 좀 씻겨 드리는 거 도와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샤워 전에 어떤 준비물 같은 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해 두면 되겠고, 씻기를 거부할 때도 이제 환자가 좀 감정적으로 좀 흥분 상태에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가장 부드러울 때, 마음 상태 가장 부드러울 때를 이용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겠고, 이제 예를 들면 옷을 한꺼번에 다 벗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뭐 상의만 벗고 먼저 씻는다든지 하의만 먼저 벗고 씻는다든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또 벗겨서 씻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다 벗긴 후에 씻을 때 수건으로 환자 상태를 덮은 상태에서 샤워를 시키고 하면은 아예 다 벗겨진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덜 불안해할 수가 있고요. 또 환자 몸을 씻길 때 이제 목욕 타월을 이제 손에 쥐어줘서 또 혼자 또 다른 부위, 내가 씻겨주는 부위 말고도 다른 부위에 또 씻도록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씻고 나서 이제 물을 끄면 또 약간 썰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거칠 수 있는 목욕 가운이 있으면은 이제 물기를 닦는 동안 이제 추위를 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소변 가리기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리 대소변 봐야 한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계속 참다가 이제 급하게 화장실 가려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환자한테 한 두세 시간 지나면 이제 화장실 가야 돼, 갈 때 되지 않았어, 이러면서 유도를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요. 또 변기 모양의 칼라 사진 화장실 문에 하면은 일반 방문하고 화장실 문하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니까 좀 도움이 되겠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무밴드 바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폭이 넓은 치마, 헐렁한 치마 같은 것들을 이제 챙겨 드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옷 입고 벗기가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3 점까지 가게 되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심한 치매, 중증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3 점도 이제 크게 보면 둘로 나뉠 수가 있는데, 환자가 이제 거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동이 가능하다면 그래도 남아 있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 얘기하기, 잘 못한다 하더라도 자꾸 간단한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 간단한 단어 학습, 명칭 외우기 계속 도와주기, 이제
계속 혼자서 이제 어떤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감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건데 향기나 음악, 그다음에 좋아했던 시절의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도록 하는 이런 단계로 가게 되면 좋은 자극을 유지함으로써 좋은 기능을 유지하게 되니까 환자가 좀 최대한 요양원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낼 수 있는 단계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침상 생활까지 가게 된 거의 말기 치매 3점 환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감각적인 부분, 후각, 청각, 촉각을 이용한 자극을 좀 주면 좋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하거나 행복했던 사진, 영상을 보면 또 환자에게 좋은 이제 그 자극이 될 겁니다. 또 발성과 집중력 계속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요 부분을 어떻게든 좀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오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지 이전 대통령은 누구였어? 이런 식으로 자꾸 막 물어보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면 환자는 대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꾸 좋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였고요. 문제는 이제 말기까지 가게 되면 결국 합병증과에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이 예전에는 이제 경기한다고 했던 이제 뇌전증, 이제 경련 발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잠깐 하고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면서 이제 우리가 목 안에 있던 침이나 가래 음식물이 목 안에 딱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시간이 지나서 멈추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반복이 되거나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니까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욕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는 경우에 생기기 때문에 이제 보통 병원 같은 경우에서 2시간 간격으로 2시간 동안 왼쪽 봤다가 또 2시간 동안 바로 봤다가 또 2시간 동안 오른쪽 봤다가 또 2시간 동안 다시 바로 봤다, 이런 식으로 자세 변경을 하는데 이게 계속 하기가 사실은 100%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공기 침대 부분들, 에어 매트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욕창 방지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정말로 욕창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이제 방문 진료 의사를 지역에서 찾아서 좀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삼키는 힘이 약해집니다. 삼킴 장애, 그리고 식사를 잘 못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억지로 드리게 되면 기도로 이 음식물이 넘어가서 이제 결국에는 폐렴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럴 때는 결국 콧줄로 식사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콧줄로 식사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고착화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를 통해 가지고 그걸 위루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루관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치매 환자의 인지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른 어떤 단계별 대처 방법을 알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CA 했으니까 B가 됐습니다. B는 이제 BPSD를 말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라 그래서 말이 어렵지만 우리말로는 행동심리 증상, 과거에는 문제행동이라고 불렀던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가족분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망상, 환각, 초조, 공격성, 배회, 수면장애, 우울, 불안, 이런 증상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그냥 단순히 치매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정말로 대변을 못 보고 뭔가 막 안절부절 못해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가 아파서 그런 건지, 이런 것도 잘 챙겨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시는 이제 가족분들, 보호자분들이 치매 걸린 어머니 때문에 저도 정말 죽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기사화되기도 했죠. 치매 아버지를 돌보던 50대 아들이 아버지도 죽이고 본인도 자살한 경우, 그리고 또 치매 아내를 살해한 80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경우 볼 때마다 이게 정말로 그 치매 환자가 뭐 성격이 나쁘다거나 유별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병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드리고 좀 조금만 도와드렸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안 생겼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BPSD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80세 여자 어르신인데, 매일 오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가 달려와서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를 칩니다. 네가 내 장롱 속에 숨겨둔 돈 훔쳐갔지? 당장 내놔.
근데 요양보호사는 너무 억울해서 "어르신 저는 안 가져갔어요. 같이 찾아봐요."라고 설명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울면서 관두게 되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이제 BPSD 치매 환자들을 모시고 있는 이제 요양보호사들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쪼끔 더 자세히 분석을 해 보면 이제 기억력 저하로 인한 불안감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어떤 자기 방어 기제로 도둑망상이 생긴 건데, 이제 아까 요양보호사님처럼 "안 훔쳤어요."라고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화를 내면 환자는 내 돈을 훔친 사람이 나한테 화까지 낸다고 생각해서 더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읽고 "어르신 소중한 돈이 없어져서 많이 놀라셨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제를 이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같이 찾아볼게요. 근데 어르신 저기 식탁에 맛있는 간식이 있네요." 라면서 주의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환경을 좀 바꾸는 겁니다. 중요한 물건은 어르신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거나 가짜 기중품 상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말고 팩트 체크하지 말고 기분을 계속 좀 체크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CABD입니다. D는 이제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디퍼런셜 다이어그노시스. 근데 요즘은 디퍼런셜 다이어그노시스 말고도 약물에 대한 것도 이제 치매 관리의 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디퍼런셜은 뭐냐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치매가 이게 정말 치매가 맞는지, 아니면 정상 노인 환자들한테 생기는 선망인지, 아니면 우울증인지, 이런 걸 좀 감별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치매 환자도 알츠하이머 치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혈관성 치매라든지 로이소치 치매라든지 파킨슨 치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별하자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이 약물입니다. 약물이 이제 치매 환자분들한테 중요한 것이 대부분 다제 약물을 하고 있습니다. 다제 약물이라는 거는 이제 5 가지 이상의 약물을 이제 복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 외에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관절염약, 뭐 안과약, 비뇨기과약 등등을 이제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혹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수면제와 진통제가 너무 과다하게 복용이 돼서 혹시 약 때문에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닌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따라서 만약 약물만 조정했는데도 확 좋아진다 그러면 치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3D 질환의 두 번째는 딜리리움, 선망입니다. 선망은 우리가 쪼끔만 치료를 하면 좀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망인지 치매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제 경증 치매가 있는 82세 남자고, 이제 우리 방문하는 우리 간호사한테 "왔어 수고하네."라면서 이렇게 나이스한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오랜만에 갔더니 어르신 눈빛이 흐릿하고 누가 자꾸 밖에서 문을 두드려 "경찰 불러."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어제 보호자가 "어젯밤부터 갑자기 치매가 심해졌어요."라고 하면서 "헛소리한다."라면서 걱정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치매는 하룻밤 사이에 급격히 나빠지지 않고 서서히 나빠지는데, 이제 평소 이렇게 점잖던 분, 치매 환자이긴 했지만 갑자기 헛소리를 하고 주의력이 떨어진다면 선망을 의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간 감기약이 있지 않은지, 아니면 소변을 잘 보는지, 요로 감염이 동반된 건 아닌지, 식사를 잘못해서 탈수가 생긴 건 아닌지 꼭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치매가 심해진 게 아니라 뭐 어딘가가 급하게 안 좋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라고 한번 보호자한테 얘기해야 되고, 또 이제 간호사가 먼저 봤으니까 즉시 의사한테 보고해서 혹시 원인 질환이 없는지, 감염이나 약물이 없는지, 약물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갑자기 어젯밤부터 확 나빠졌다인 경우에는 선망의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망은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주의력과 의식의 장애, 그리고 그 증상의 정도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급성 뇌 기능 부전 장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의식의 장애가 있는데 그 정도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친다. 이거를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환자한테도 생길 수 있고 치매가 아닌 노인 환자들한테도 생길 수 있는데, 갑자기 기복이 심하다. 그런데 이 선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응급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제일 흔한 원인들은 이제 감염병, 폐렴, 요로 감염, 탈수, 변비, 통증, 수면 부족이 있을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약물을 항상 좀 주목을 합니다. 혹시나 다른 어떤 약들이 바뀌거나 추가된 부분이 없는지 봐야 돼서 일단은 먼저 환자한테
지금은 놔두시고 여기는 어르신 댁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좀 안경이나 보청기 같은 부분들로 좀 도움을 주고 또 가족들한테 환자 곁을 지키도록 이제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다. 그러면 정말로 혹시 문제가 없는지 뭐 집에서는 아무래도 다 자세한 검사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혈액 검사 같은 이제 가능한 검사 정도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가족분들이 얘기하시면 상급 병원 진료도 연결을 해 드립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런 선망을 일으키는 원인 약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미국 노년의학회에서 이제 비어즈 크라이테리아라는 이제 약물들을 이제 정리해서 위험한 약물들을 했습니다. 뭐 항콜린제가 이제 항히스타민제, 근위안제가 이제 해당이 되고 이런 쿼티아펜 같은 항정신병 약물, 벤조디아제필 같은 안정제, 수면제, 지드럭이라고 합니다. 스틸록스 이 대표적인 약이죠. 그다음에 통증 조절제 중에서 이제 뭐 데메로가 같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 엔세이드, 그리고 소화 약물 중에 맥페란과 같은 이제 소화제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써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망을 정리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우울증입니다. 이제 우울증 케이스 한번 볼게요. 75세 여자 어르신이고 최근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의 안 하시고 살이 쏙 빠졌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 안 하고 벽만 보고 누워 있고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라고 물어봐도 이제 몰라 귀찮게 왜 물어 귀찮다 표현하고 따님은 엄마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런 것 같아요 라면서 치매 검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치매 환자분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기억이 안 나면 딴소리를 하거나 억지로라도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포기하고 의욕이 없고 짜증을 내는 건 약간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 치매의 전형적인 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매약보다는 항우울제 약물이라든지 정서적 치료를 하는 것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면서 공감을 해 준다거나 햇볕을 쬐게 해 드리거나 말벗이 되어 주면 조금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매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아닌지 한번 요런 부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 환자분들은 이제 젊은 다른 건강했던 환자들의 우울증과는 좀 다릅니다. 그걸 이제 가면 우울증이라 하는데 이제 젊은 환자들은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만 이제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라는 신체 증상 호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마치 치매 같다 그래서 가성 치매라는 표현도 쓰고요. 노인을 위한 이제 우울증 평가 도구도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좀 말이 어렵지만 GDS-K라든지 PHQ-9 같은 걸 쓰게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뭐 현재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활동이나 흥미거리가 많이 줄었습니까? 삶이 공허하다 느끼십니까? 이런 등등의 질문을 해서 15개 중에 6점 이상이면 우울증 의심이고 10점 이상이면 우울증 확증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항우울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도 이런 걸 물어봤더니 막 중간쯤에서는 막 펑펑 우시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신 거죠. 그런 경우에도 항우울제 치료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났더니 많이 좋아지신 경우들이 있었고 이걸 15개 다 물어보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9개 간단하게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우울증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이제 자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무망감, 소지품 정리, 사후 세계에 대한 잦은 언급을 하는 경우, 식사, 약물 등을 이제 복용 거부하는 경우 이제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OECD에서 압도적 1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이제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자살의 위험성이 크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제일 위에 줄을 보시면 이제 고위험군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구체적 계획이 있고 도구를 준비하고 어떤 암시를 합니다. 곧 끝낼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고 즉시 112, 119에 신고하고 입원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족분들이나 케어하신 요양보호사님 그리고 의료진 분들이 만약에 봐서 이거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은 토크 원칙이라고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응대를 해야 됩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깊었을지 공감해 주면서 경청을 해 줘야 되고 이제
위험 요인을 제거해 주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tell, ask, listen, keep safe. 그리고 이렇게 자살 예방 상담 전화라든지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그 응급 상황 전화 요 부분은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고요. 정말로 어느 정도 이제 위기 상황은 지나갔지만 또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안전 서약서도 환자하고 이렇게 써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환자 이름을 적고 환자에게 직접 읽도록 시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매우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1 번, 2 번, 3번 직접 읽어 보게 하고 내가 힘들 때 연락할 사람들 가족 보호자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이름을 이렇게 하고 상담 전화 이렇게 해서 직접 사인을 하는 요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환자가 자신의 내면을 쪼끔 더 직면하게 되고 실제로 자살 위험도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했던 걸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치매, 선망, 우울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치매는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선망은 이제 갑자기 발생을 하고요. 우울증도 이제 치매와 선망자의 사이의 속도로 이제 보통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만성적으로 악화되는데 선망은 하루 중에도 변동이 심하고 주로 밤에 많이 나빠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아침에 좀 심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는 이제 말기 전까지는 또렷하죠. 선망은 뭔가 이렇게 혼탁합니다. 멍합니다. 우울증 환자도 또렷하긴 하지만 의욕이 없죠. 치매 환자는 이제 기억력이 최근 기억부터 소실되고 선망은 아예 기억 자체가 이 논할 수 없을 만큼 주의력 저하가 심합니다. 우울증은 이제 기억력은 보존되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욕이 없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모른다는 말로 다 치우게 됩니다. 치매 환자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답변을 하려고 하고 선망은 이제 횡설수설하거나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고 우울증 환자들은 그냥 포기하는 뭐 몰라요. 귀찮아요. 이럴 수가 있고 치매 환자분들은 이제 옛날서부터 오래됐으니까 "원래 그러셨어요." 이런 반응이 많고 선망은 "갑자기 이상해지셨어요." 보호자가 그러는 경우가 많고 우울증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은 "엄마가 기운 없고 여기저기 아파요."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런 것들을 딱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약간 이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의사와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을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좀 '내 엄마가 왜 이럴까? 내 아빠가 왜 이럴까?'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증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마지막인데 사실은 이제 치매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치매 환자 보호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게 공존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마음이 같이 있는 걸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예기치 않은 상실감이 있습니다. 신체는 있는데 마치 우리 엄마가 옛날에 우리 엄마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분은 이제 없어진 건가?' 이런 상실감을 이제 느낄 수 있고요. 또 환자를 돌보느라 이제 다른 사람도 못 만나고 외출도 못 하고 이러니까 나 혼자만 남겨진 사회적 고립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디 말도 못하고 자꾸 막 끙끙 앓으면서 만성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과 같은 이제 보호자 자신이 이제 병드는 신체화 증상도 잘 생기게 되고 요런 것들을 모아서 저는 이제 보호자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는 이제 사실은 공감해 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보호자의 노고를 당연한 의무가 아닌 위대한 희생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옆에서 친척분들이 이제 "야 너 아들이라니까 당연히 이렇게 잘 케어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지 말고 "아 정말 고생한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노고를 칭찬해 주는 그런 내용을 해야 되고 또 보호자가 느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분노, 미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인간이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확인시켜 주기. 예를 들어서 옆에서 누가 뭐 의사나 간호사가 갔는데 보호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런 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긴병의 효자 없다.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라고 옆에서 의료진이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위로보다는 조금 예측 가능한 정보와 현실적인 대안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성의 없이 "영혼 없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영혼 없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증상도 치매 과정입니다. 약물을 조절하면 수면이나 문제 행동은 조절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아 가지고 방문 요양 서비스도 이용해서 우리 선생님도 우리 보호자분도 조금 쉬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또 정리를 하자면 이제 비난이나 강요는 우리가 피해야 되고 공감이나 지지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울면서 막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도 어르신도 치매 어르신도 힘드셔서 그러니까 좀 참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많이 힘드셨겠네요.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줘야 됩니다. "내가 못해서 병이 악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작 병원에 모시고 오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보호자님 탓이 아니고 이거는 뇌병이고 정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고 "단순히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이런 식으로 현실성 없는 휴식을 권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딱 30 분만이라도 온전히 보호자만을 위한 시간을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돌보는 분들한테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또 누군가가 대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돌보는 분들이 독박 케어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리 형제가 많고 그래도.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꼭 그 케어 기버들이 꼭 그 보호자분들이 꼭 챙기셔야 되고 또 방문 요양 보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나 우울증 어르신 돌보다 보면 감정적으로 소진되죠. 그리고 어르신의 짜증이나 공격성은 이제 결국 어떤 그분들이 유별나거나 뭐 성격이 더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뇌 질병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되고 또 그 가족 보호자분들이나 아니면 그 도와주신 요양보호사분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따뜻한 눈길을 한번 또 말 한마디 해 주는 거에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낼 때가 많으니까 요렇게 가족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들어온 이제 치매 환자와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배제크 님 건가요? 엄마가 경도 인지장애 약을 드시는데 요리도 잘하시고 이웃들과도 잘 어울리시는데 단어 떠올리기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기억자로 시작되는 단어와 과일을 20개씩 암기하라고 했어요. 와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억 뭐 이렇게 인지 영역들 중에서 기억력이 이제 잘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름대기 장애에서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전형적인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단어를 떠올리는 이제 기억력 훈련을 하면 좋겠고 또 우리가 많이 또 이제 하는 것이 우리 낱말 카드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옛날에 처음 이제 한글을 배우거나 아니면 처음 이제 이렇게 영어를 배우거나 할 때 그림만 그려져 있고 한 장씩 넘기면서 "요거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물어봤던 낱말 카드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요 이름 대기 연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옥남 님. "저는 뇌신부 자극 수술을 했는데 지금 딱 6 개월인데 아직도 모든 것이 불편해요." 이분은 그럼 파킨슨병 환자셨나 봐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뇌신부 자극 수술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 수술을 하기 전에도 설명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파킨슨병 증상을 약으로 조정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뇌 안에 이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자극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운동 기능에 호전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부분만 이제 우리가 효과가 나타나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약간 어떤 감정이나 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쨌든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보면 치매 환자분들한테 좋은 어떤 감정 상태를 자극하는 것들
뭐 시각적인 부분, 후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들을 계속 자극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하면서 가족분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또 유지를 한다면은 아마 잘 적응이 돼서 내신부 작수를 해서 여러모로 이제 걱정이 되겠지만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밑에는 정CN이라고 써 있네요. 선생님, 왼쪽 새끼손가락이 자고 일어나면 저림하고 가끔씩 떨림도 있고 요즘 왼팔 자체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요건 치매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자고 일어나서 왼쪽 새끼손가락이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뭔가 어딘가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보통 제일 많은 것이 이제 경추부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병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한번 가까운 병원 신경과 예약을 하고 검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코토토님 또 한번 볼게요. 5-6일 전부터 갑자기 왼쪽 머리 쪽에서 뭔가 1-2초 정도 슝, 웅 뭔가가 왔다가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시로 찾아오고 올 때마다 1-2초 정도 느껴집니다.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왼쪽 귀에서 나는 느낌 같기도 하고 왼쪽 머리에서 나는 느낌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증상 자체가 사실은 딱 어떤 질병을 암시하는 특이적인 증상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면담, 진찰을 하고 필요한 검사들, 예를 들면 뭐 뇌 MRI나 뭐 뇌파 검사 같은 것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가까운 병원 신경과를 한번 찾아서 검사를 또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 있을까요? 음. 코토토님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고 엔젤님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망과 치매가 함께 올 수도 있겠네요. 보통 선망은 언제 오나요? 젊은 사람도 오나요? 선망은 치료가 되나요? 보통 며칠 동안 선망 증상이 있나요? 몇 달씩도 가나요? 사망전, 환각 증상이 있는 것도 선망일까요? 네, 아까 전에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망은 뭔가 신체에 통증이나 불편한 게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치매가 있는 분들한테 더 잘 나타나지만 노인 환자분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 젊은 환자들도 수술 이후나 아니면 중환자실 치료를 받을 때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망은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선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치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암시하기 위해서 치매와 굳이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수일 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좀 오래 가신 분들은 저는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역시 그런 경우에도 어떤 원인이 되는 질환을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몸을 좀 불편한 것들을 좀 이렇게 좋아지게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 환각 증상이 있는 경우도 선망일까요? 근데 요런 경우는 굳이 저희들이 선망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사망 전 환각 증상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환각 증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사랑 만세야 또 내용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계속 우울해하시고 사는 게 의미 없다.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정말 이 정도 표현이면은 우울증을 실제로 저희가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이 아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예사로 넘기지 말고 주변 분들이 정서적으로 이제 공감을 해주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항우울제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항우울제가 감기약처럼 딱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4주 정도 이제 지속적으로 복용했을 때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난다 하니까 결국에는 조금 꾸준함, 인내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자가 약을 먹다가 중단하지 않고 의지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 우울증이 맞는지 진료를 꼭 받아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자살까지도 이제 시도했던 분들이 이제 입원한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한 첫 이틀 3일 정도는 그 폐쇄병동에서 이렇게 다 가만히만 있어요. 뭐 밥 먹자 그래도 밥도 안 먹고 말 시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가만히 있는데 그 폐쇄병동 안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텔레비전도 막 켜져 있고 탁구 치는 사람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약 먹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다 보면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서 피식 웃기도 하고 안 먹던 밥도 막 먹기도 하고 마치 이 감기가 이제 싹 났듯이
좀 지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님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지금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치료를 한다면 '아 그때 내 기분이 왜 그랬을까?' 하면서 또 잘 넘어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이 걱정하신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대신에 아버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진료를 받고 항우울제 치료 잘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나요? 얼마나 넘어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계속 그 마음에 계속 빠져들어 있어서 그런가요? 우울증이 뇌에 전가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우울증도 우리가 100%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신경과 의사들은 어 마음의 병이라는 표현보단 뇌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뇌에서 이제 어떤 기분을 관장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신경전달 물질들이 있는데 그 균형이 조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약간 떨어지게 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억이란 것도 어느 필요 이상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집중력이 이제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기억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우울이 뇌에 전가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실제로 뇌에서의 어떤 균형이 조금 무너져서 우울증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톱에 물든 봉숭아 님 치매는 서서히 진행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 게 전형적이지만 예를 들면 치매 중에서도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계단식으로 좀 나빠지는 어떤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치매도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 중에서도 이제 선망이 동반되거나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어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포켓시티 님 넘어가 볼게요. 아버지가 예전엔 친구도 자주 만나고 활동적이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 TV도 잘 안 보세요. 잠도 엄청 빨리 드시고 뭔가 예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이제 우리가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증과 관련된 진료를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연세가 많으시다면은 이제 치매가 이제 진행될 때 이제 초기에 또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정신과도 좋고 신경과도 좋지만 저는 이제 신경과 의사니까 신경과 진료를 한번 꼭 받아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치파송송님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집에 부모님이 나이 드실 때 손을 지지할 수 있는 봉 같은 거 집에 설치하는 거 말고도 좀 조심할 수 있게 집에 환경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바닥과 구분되는 매트 까는 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바닥에 이제 턱 같은 게 이제 문턱 같은 거 있으면 좀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손잡이는 그런데 사실 좀 기본 중에 기본이라 안전 손잡이, 안전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곳곳에 좀 설치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조명도 좀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에도 완전히 집안을 깜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은은한 이제 조명 같은 거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명도 해서 이제 어두워서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땅콩잼님 넘어갔을 때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젊은 여자한테 "왜 자기 짐 가져가려." 화를 내고 젊은 여자 황당해서 자기가 언젠 그랬냐고 따지다가 두려움스 예 치매 환자 맞습니다. 치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워치님 20 대인데 몇 년째 뇌 MRI 생각 그러게요. 글쎄요. 브레인 포구 증상이 뭐 원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신경과 진료를 한번 다시 좀 받아 보시고 정말로 다른 뭐 위험한 원인 질환이 없는지부터 찾아보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이제 항우울제라든지 이제 항불안제와 같은 어떤 약물을 조정하다 보면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이 부분도 일단은 검사부터 정확하게 한번 받아 보시기를 이제 요청을 말씀을 권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신경과 진료를 한번 꼭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질문 들어온 것 같고요. 또 사실 대한노인 신경의학회에서 또 이게 유튜브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4월 말에도 또 저보고 또 한 번 더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또 다음 달에도 또 좋은 또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